생활법률 12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반사적 이익이란 법에 의해서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고 법률이 어떠한 제도를 둠으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누리게 되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원고가 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 원고적 격을 인정한 예를 한번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가 있어요. 만약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에서 저기 서산까지 가는 시외버스 노선을 배정받았다 그래요. 만약에 A 업체가 이런 시외버스 노선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객 운송사업 면허거든요. 근데 이 면허는, 여객 운송사업 면허는 그 법적 성질이 특허예요. 특허. 근데 특허는 뭐냐 하면 어떤 독점적인 권리 또는 독점적인 법률상 지위를 수여하는 행위가 이게 특허예요. 그러니까 그 A 버스 회사에 대해서 우리 대전에서 서산까지 가는 그 시외버스 노선, 특정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어떤 권리, 법률상 지위, 거기를 이렇게 운행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 법률상 이익을 수여하는 행위, 이게 이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거든요. 명칭은 면허지만 그 법적 성질은 특허예요. 자, 이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부여할 때는 이제 어떤 점까지 고려를 하냐 하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종전에 만약에 거기에 B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가 계속 그 노선에서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버스 벤차 간격이 너무 길다,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돼서 B라는 회사에 대해서 추가로, B 버스 회사에 대해서 추가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부여하려고 해요. 자, 이 경우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기존 사업자, 기존 시외버스 사업자인 A가 이 B라는 버스 회사에 대해서 똑같은 동일한 노선에 대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부여했을 때 과연 경영상 수지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까지 고려해서 판단한 다음에 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를 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B라는 업체에 대해서 추가로 똑같은 내용의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를 부여했는데 A 회사하고 B 회사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서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그래서 마침내 버스 회사가 망했어요. 만약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아주 극심한 적자로 인해서. 자, 이런 경우 해당 노선에 운행되는 버스가 없죠.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죠? 해당 지역 주민한테 가는 거죠. 해당 지역 주민의 그 다니는 버스가 없으니까 해당 지역 주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를 줄 때에는 그 기존 사업자가 이 경영상 어떤 적자를 면하고 경영상 수지를 맞출 수 있는지 여부까지 고려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에는 뭐가 있다? 기존 사업자의 경영상 이익도 그 법에 의해서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이 경우 A라는 버스 회사가 대전에서 서산까지 시외버스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B라는 버스 회사에 대해서 신규로 동일한 노선에 대해서 신규로 면허를 부여했어요. 이 경우 기존의 A 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상 수지가 악화된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부여하지 말아달라, 면허를 부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존 사업자의 경영상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음식점은 신고업종이에요. 신고만 하고 일반 음식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흥음식점은 허가업종이에요. 허가업종. 그래서 유흥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그런데 이 허가, 영업 허가의 법적 성질은 뭐냐 하면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성질을 가져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유흥주점을 여기저기 난립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유흥주점이란 게 뭔지 아세요? 유흥주점은 접대부를 고용해서 술을 파는 업종을 유흥주점이라 그래요.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접대부를 고용해서 술을 파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이게 초등학교 앞에도 막 유흥주점이 들어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의 보건 또는 국민의 어떤 성풍속 이런 걸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금지를 시키고요. 식품위생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해제시켜서 그와 같은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허가의 법적 성질은 그 일시적 금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그런 효과를 갖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아서 대덕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올렸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랬더니 대덕구청장이 내 그 유흥주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또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내가 지금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어. 자, 이 경우에 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그 신규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 생각엔 어때요? 그 원고 적격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없죠. 아니, 법이 유흥주점 사장, 주머니 사장까지 법이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인가요? 그거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이 그동안 누렸던 영업상 이익은 뭐예요? 우연히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나 혼자 받았기 때문에 우연히 누렸던 거죠. 그 유흥주점 영업 허가 제도의 반사적 이익으로 누렸던 이익이죠. 응? 그게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에요. 설마 아니 식품위생법에서 유흥주점 접대 고용해서 술 파는 사람의 사업상 이익을 그걸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겠어요? 아니죠. 그건 보호이익이 아니야. 법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에요. 그거는. 응? 그건 순전히 그 유흥주점 영업 허가 제도를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운 좋게 내가 누렸던 이익이죠. 그게 반사적 이익이야. 그런 반사적 이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번 우리 판례를 한번 판례 그 인정한 예 한번 보죠. 227쪽 한번 보세요. 용도 지역이나 건폐율, 고도 제한 등 건축법상의 재규정에 위반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요건이 충족되면 이제 건축허가가 부여되는데, 이런 건축법상 건축허가 요건을 위반한 건축허가에 대해서 인근 주민이 그와 같은 건축허가를 취소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우리 행정법 교과서에 보면 나오는 그 유명한 연탄 공장 사건이에요. 연탄 공장 사건. 요즘에는 뭐 연탄 공장이 거의 없지만 1970년대, 60년대 후반서부터 70년대 이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탄을 많이 뗐어요. 연탄을. 그 이후에는 이제 도시가스를 많이 이용하죠. 지금은 이제 거의 도시가스를 이용하지만 과거에는 연탄을 많이 뗐어. 연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하여튼 난방 기구로서는 아주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이제 연탄 뗐었어요. 도시가스는 내가 대학 들어왔을 땐가 그때
우리 집에 도시가스를 놨었어. 그 전까지는 연탄을 뗐었어. 연탄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연탄 공장이 이제 도심지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내 초등학교 다니는 근처에 연탄 공장이 있었는데 그 내 친구가 거기 연탄 공장 있는 그 동네에 살았어. 그래서 친구 집에 그때 갔었는데 그 어린 기억에도 당시 걔네 집 근처는 시커맸어요. 연탄재 때문에 아주 시커맸어. 그래서 그런 데서는 빨래도 바깥에 못 놀아요. 연탄재 때문에. 그러니까 연탄 공장 같은 거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이 엄청 싫어하죠. 응? 자, 근데 연탄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준 거예요. 연탄 공장 건축 허가를. 그래서 인근 주민이 그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연탄 공장 주죠. 그 사람이야 당연히 다툴 이유가 있겠어요. 땡큐 이러고 이제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인근 주민이, 그러니까 건축 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인근 주민이 연탄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당시에 봤더니 이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 여건을 일부 위반한 사항이 발견이 됐어요. 자, 이때 그 건축 허가 처분에 있어서 인근 주민이 어떤 주거의 안녕과 생활 환경상의 이익, 응? 인근 주민이 누리는 주거의 안녕과 생활 환경상의 이익이 그 건축법상의 그 건축 요건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건축법상 그 규정이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인가? 응?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각종 건축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와 같은 건축법 규정이 그 인근 주민의 어떤 생활 환경상의 이익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데 우리 대법원에서 당시 이제 판례 변경을 해서 이와 같은 경우 이 건축법상의 이런 각종 제한 규정들은 그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게 되는 그 건축물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제한 규정을 뒀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법상의 건축법규에 위반한 건축 허가에 대해서 인근 주민도 건축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적격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 그 판례죠. 75년도에 선고된 판례네요. LPG 충전소 설치 허가 처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 그죠? LPG 충전소는 잘못하면 폭발하면 인근 주민 엄청나게 위험하죠, 그죠? 그 폭발력이 엄청나죠. 가스란 게 꽝 터져버리면, 응? 뭐 예전에 연탄 공장 비슷한 거네. 응? 그래서 LPG 충전소 설치 허가 처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이 누리는 생활 환경상의 이익도 근거 법률에 의해서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다. 따라서 인근 주민도 LPG 충전소 설치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시한 판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슨 뭐 공익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일정 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공익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내의 주민들이 누리는 생활 환경상의 이익도 그 환경 영향 평가를 규정한 근거 법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 하라고 법에서 규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환경 영향 평가 하라고 규정해놓은 취지가 뭐겠어요. 그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 환경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 하라고 규정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거 법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죠. 법률상 이익이죠. 그런데 여기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내 주민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누리는 생활 환경상의 이익은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고요.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들, 이 사람들은 법률상 이익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는 점을 증명하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는 있어요. 근데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내 주민들의 경우에는
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죠.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우리 판례가. 그 다음에 특허 사업자의 기존업자, 특허 사업을 하는 경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업자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 관계에 있게 되죠. 새로운 신규 업자가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경업자라고 한 건데, 기존업자 아까 내가 설명했었죠.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에 대해서 기존에 해당 노선을 운영하고 있던 기존업자가 누리는 경영상이 그 법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선박 운항 사업 면허,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허예요. 선박 운항 사업 면허 처분의 기존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228쪽 한번 보시죠. 228쪽 원고 적격을 부정한 예를 한번 봐요. 목욕탕 영업 허가에 대한 기존 목욕탕 업자, 이거 영업 허가예요. 똑같은 영업 허가. 그러니까 어떤 목욕탕 영업 허가를 받아서 지금 목욕탕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다가 얼마 안 떨어진 데다 목욕탕 영업 허가를 또 줬어. 그래서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 자, 이 경우에 기존에 누렸던 영업상 이익은 뭐다?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영업허가 제도를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법률이 영업허가 제도를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반사적으로 누렸던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신규 목욕탕 영업허가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다툴 원고 적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미 과거지사가 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걸 이제 소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229쪽 맨 위에 줄 한번 볼까요? 229쪽 맨 위에 줄 보시면 우리 행정소송법 12조 제2문에서는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등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내용이죠.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그때는 소이익이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원칙은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행정처분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도과했어. 그럼 행정처분의 효력이 소멸되겠죠. 예를 들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지났죠. 기간이 도과했으니까. 이런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거잖아. 자, 그런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가 이미 3개월 영업정지 기간이 도과해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소멸했는데 무슨 영업정지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죠. 소의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소송제도를 이용할 만한 필요성을 소의 이익이라 그래요. 이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소멸했으니까. 왜? 기간의 경과로 소멸했어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어떤 누리게 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그때는 이미 소멸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원칙,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기간이 도과했다든지 또는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는 다툴 소의 이익이 없죠. 그래서 처분에서 정한 처분 기간이 소송 도중 도과했어. 그러니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3개월이 도과했어. 그럼 이미 소멸했잖아. 뭘 다퉈요. 그 다음에 처분의 집행이 완료됐어요. 그런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서 대상 건물 철거 후에 대집행 개고 처분의 취소 소송.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대집행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이 내리잖아요. 야, 너 철거해. 너 불법 건축물이야. 철거해.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이럴 경우 이제 크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어요. 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야.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대집행을 할 수 있어요. 대집행은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집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흔히 용역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가서 건물을 때려 부셔요. 때려 부시고 대집행 비용을 갖다가 강제 징수하는 방법. 이게 대집행이야, 대집행. 자, 근데 이 대집행이 위법하다. 원래 대집행에도 이제 절차가 있어요. 계고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집행을 하고 이런데 이 대집행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그래서 그 대집행 계고 처분의 취소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미 대집행이 다 끝났어. 건물 사라졌어. 다 끝났어. 그 다음에 대집행의 효력을 다투면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대집행 다 끝났는데 대집행 다 끝났는데 무슨 대집행의 효력을 다투? 그때는 만약에 대집행이 위법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위법한 대집행으로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대집행의 어떤 효력을 다투는 건 의미가 없는 거지. 이미 끝났으니까. 이미 끝났으니까. 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정처분이 정한 기간이 도과했다든지 또는 이미 행정처분이 집행돼서 완료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행정처분의 효력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그 다툴 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 파면 처분. 자, 이제 우리가 공무원 징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파면 처분이죠. 파면 있고 해임 있고, 그 다음에 정직, 감봉, 견책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3개월 정직 처분 이상 되면 이제 중징계라고 그러죠. 그 파면 같은 경우는 굉장한 중징계죠.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5년 동안인가요? 5년인가? 하여튼 일정 기간 공직 취임도 금지되고요. 그리고 파면 처분을 당하게 되면 연금도 못 받아요. 내가 납입한 금액만 그냥 받아가지 연금도 못 받아. 불쌍해. 파면 처분 당하고. 파면 처분 당한 경우는 이제 아주 무슨 범죄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지. 공무원 되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공무원들은 늘 경계하고 그 괜히 그 업자들 이런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무슨 얘기한다고 말이죠. 괜히 뭐 이상하게 뭐 받고 막 이러다가 공무원 생활 내 주변에 거의 30년 동안 아주 열심히 공무원으로 봉직하시다가 업자한테 뒷돈 받고 교도소에 가가지고 말이죠. 아주 그렇게 진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한 사람 봤을 때 너무 안 됐더라고. 답답한 노릇이지. 그 돈 얼마 된다고. 그 세상에 30년 넘은 공무원 생활을 그런 식으로 마감을 해요. 보니까 뭐 아드님이 사고 쳤대. 그래가지고 그때 돈이 부족했는데 업자들이 옆에 있다가 아이고 돈 없으셔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공짜로 돈을 주겠어요? 당연히 대가를 바라지. 그러다가 보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공직 생활을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공무원 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 계시면 정말 조심하세요. 신중하고 또 신중하세요. 응? 자, 이렇게 파면 처분을 당했는데 파면 처분에 이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정년이 도과했어. 파면 처분 취소해봐야 내가 다시 복직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정년 도과했으니까 이건 뭐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 파면 처분을 당하게 되면 지금 다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말했잖아요. 파면 처분을 당하게 되면 나중에 연금도 못 받고요. 또 파면 처분을 당하게 되면 일정 기간 공직 취임도 금지가 돼요. 이거는 정년이 도과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다툴 이익이 있죠. 지금 여기는 이제 파면 처분 후 당연 퇴직된 경우라는데 당연 퇴직이 뭐냐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 예를 들어서 무슨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든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똑같아요. 이런 경우 공무원 자격이 없어요.
그 공무원 자격이 결격되니까 당연퇴직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당연퇴직 사유. 당연퇴직 사유인데 이 당연퇴직은 또 파면 처분하고는 또 대부분 이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범죄 행위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그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파면 처분이 있은 후 당연 퇴직될 때, 그러니까 파면 처분이 그 전에 있었던 거야. 그러다 나중에 이제 재판이 되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당연 퇴직됐지. 그 다음에 이 파면 처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글쎄, 하여튼 그런 경우에 파면 처분서부터 당연 퇴직 사이에 당사자가 그 사이에 파면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다툴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면 처분 후 일반 사면된 경우도 일반 사면은 뭐예요? 일반 사면은 소급표가 없어요. 일반 사면의 경우에는 장래효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면 처분 받았다는 그 과거의 전력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다툴 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자, 건축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건축사 업무 정지 처분, 건축사법 위반해서 건축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한 6개월 영업 정지 처분, 건축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래요. 6개월 건축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어. 자, 이런데 건축사 업무 정지 처분에 뭐 취소를 구하는 이런 소송, 아까 뭐라 그랬어? 응? 그 행정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면 소이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도 소이익이 없겠네? 그런데 이 건축사법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 하면,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두 번째 받게 되면은 가중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뭐냐면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이라는 가중처분을 받게 돼서 건축사무사 등록 처분이 완전히 취소돼 버려. 단순히 건축사 업무만 정지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걸리면 건축사 업무 정지 처분 2회, 그 다음에 이게 뭐 당시 한 12개월 이상 정지 기간이, 이렇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받았던 영업정지 처분이 비록 그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종전에 영업허가 정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 제재를 받았던 과거의 전력이 장래의 가중적 처벌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다퉈야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적발이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 아예 사무소 등록이 취소돼 버린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미 건축사 업무 정지 처분 기간이 도과해서 건축사 업무 정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다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취소되면 그 다음에 걸리더라도 1회 적발된 거잖아. 1회 적발된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해이익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